그 다음에 이제 기부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 내가 기부를 하는 거하고 남한테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부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냥 돈으로 기부하는 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기부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남한테 줄 때가 있어요. 라면을 만드는 회사야. 그럼 라면 같은 거 뭐 여러 다 기부하잖아요. 자, 그렇게 할 때 원가랑 시가가 있어요. 원가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격이고 시가는 판매할 때 들어가는 가격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만든 거를 남한테 기부를 했을 때 이걸 시가로 쓰면은 안 되겠죠. 시가라는 거는 판매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할 때는 원가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남한테 우리 회사의 제품을 기부한다는 건 원래 팔아야 되는 거를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을 남한테 기부를 했다면 이거는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다른 계정으로 대체했다 라고 해서 타 계정으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적용 8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기록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할 때는 원가로 써야 된다는 거. 저는 반대로 기부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린 뭐 맨날 기부만 하나? 기부 받을 수도 있지. 다른 회사에서 우리한테 기부를 해줄 때 원가라는 거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 물건 얼마에 만들었는지 나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물건의 현재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 정도다 라고 하면은 우린 그 가격으로 적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부 받을 때는 시가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만 간단히 좀 해드리면요. 한번 쭉 써볼게요. 취득가액, 공정가치, 현재가치, 액면가액, 시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취득가액, 물건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부가액이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취득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부에다 적어야겠죠. 그럼 물건을 구입했을 때 장부에다가 적은 가격, 즉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취득가액이랑 장부가액이랑 같은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물건을 취득했을 그 당시에만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물건이라는 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주식 같은 거 있죠. 주식이나 뭐 외화 같은 거. 이게 주식이라는 건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맨 처음에 구입했을 때 그 기록은 해놨겠지만 그게 계속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결산, 즉 12월 31일 날 기말 때 이 가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말 결산 작업을 하고 나면은 장부에 적혀 있는 가격이랑 취득가액이랑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이랑 장부가액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구입할 때 가격이면 뭐 장부가액이랑 같을 수도 있지만 결산 정리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취득가액이랑 장부가액이랑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액면가액은 주식 같은데 공표되어 있는 가격을 말해요. 근데 요거는 자본금하고 사채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그 사채 말고 그 회사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 현재가치, 시가 요거는 똑같아요. 시장의 가격,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다. 요 용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기부를 할 때는 기부금으로 그냥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부하였다. 차변에 기부금 50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기부했으니까 제품. 근데 이제 제품을 판매할 때 대변에 제품 매출로 와야 되죠. 그거는 이제 판매를 했을 때고 지금은 판매를 한 게 아니고 기부를 한 거니까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가로 기록을 하고 제품 매출로도 쓰지 않습니다. 단 제품 매출로 오지 않았으니까 다른 걸 걸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게 적요 8이라고 합니다. 다른 계정으로 대체했다는 의미예요. 원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원재료를 구매를 했다는 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만드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했네요. 수선비, 원재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 타계정으로 대체. 남한테 기부를 했는데 원가, 시가 따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뭐로 해야 되지 고민할 수 있지만 내가 기부를 했을 때는 원가, 기부 받았을 때는 시가로 한다. 우리가 기부를 했을 땐 기부금으로 해요. 그럼 기부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여기 나오는 자산 수증 이익이 됩니다. 간단한 기본 문제입니다.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부상으로 받았다. 남한테 받았을 때는 시가로 한다 그랬죠. 자, 뭘 받았어요? 토지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공짜로 받았대요. 자,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 자산이 공짜로 들어와서 생긴 이익이다.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익도 있어요.
채무, 외상매출금이랑 받을 어음 두 개 합친 걸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외상매입금이랑 지급어음 요 두 개 합친 거를 매입 채무라고 하죠. 채무라는 건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 즉 빚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다가 외상매입금을 갚을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면제해 줬대요. 면제라는 건 뭐예요? 안 갚아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고 우리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장부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이만큼을 갚아야 된다고. 근데 얘가 면제받았으니까 면제받았다고 기록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을 어디로 보내요? 차변으로 보내야겠죠. 야, 외상매입금이 사라졌어요. 왜? 저쪽에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어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나중에 컴퓨터를 써서 하니까 그때 면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 채무 면제 이익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제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세요. 김우뜸 씨로부터 이제 토지를 또 기증받았대요. 남한테 또 기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토지의 소유권 이전 비용, 소유권 이전 비용도 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죠.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으로서 취득부대 비용으로 포함해야 된다 그랬죠. 물건값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200만 원까지 더해줘야 되는데 이 토지가 얼마짜리냐 봤더니 공정가액은 5천만 원, 장부가액은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정가액은 시가, 장부가액은 장부에 적혀있는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써야 되지? 라고 하는데 뭔가를 기록하려면 발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 이전에 뭔가가 발생을 한 게 없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발생한 장부가액은 내 장부가액일까요? 김우뜸 씨의 장부가액일까요? 이거는 김으뜸 씨의 장부가액이에요. 그러니까 김으뜸 씨가 구매할 때 기록해 놓은 가격이라는 거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가보면 이건 원가라는 소리예요. 김으뜸 씨가 구매한 원가. 나랑은 관련이 없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토지의 시가는 얼마예요? 5천만 원. 여기에다가 200만 원을 더 드렸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얼마? 5,2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5천만 원은 기부를 받았어요. 자산 수중이.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당좌예금. 그 다음에 이제 임차보증금이랑 임대보증금, 요것도 이제 회계 이급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자취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월세가 있어요. 월세라는 거는 한 번 냈을 때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개정 과목으로는 이제 임차료라고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집 구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이제 월세만 내고 집을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이라는 것도 내죠. 근데 이 보증금이라는 건 한 번 내고 땡이에요? 아니죠.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 집을 빼겠다고 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성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냥 월세만 냈다라고 하면은 임차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증금을 냈다라고 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내는 입장이고요. 이거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 입장에서 월세는 뭐예요? 걔한테는 수익이 되겠죠. 임대료가 됩니다. 이건 내가 한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걔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반대로 여기서도 보증금을 받아놔요. 임대할 때 보증금 받겠죠. 임대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내 게 아니에요. 세입자가 이거 방 뺀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내가 잠시 맡아놓고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로 처리를 하겠죠. 지금 임대보증금을 받았는데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수표로, 나머지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1,500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받았대요. 지금 토부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라고 나오죠. 남이 발행한 수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으로,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당당 유동현 이렇게 외운다고 했어요. 지금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얘는 현금입니다.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나중에 받기로 했다는 건 결론적으로 외상입니다. 근데 지금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외상에 대해서 쓸 수가 없어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상하게 미지급금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미지급금이 아니에요. 이거 미수금입니다.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미지급금 쓰신 분들은 아직 미수금이랑 미지급금 구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회계 2급 연습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 6번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이것만 봐드릴게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키포인트를 잘못 봐요. 임차료하고 뭐 보증금 요것만 봐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임차료라는 건 월세예요. 그럼 월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달이 내야 돼요. 근데 얘를 아직 못 갚은 거예요. 월세 내야 될 게 있는데.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아직 못 갚았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해 보면은 월세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냈어. 야, 근데 내가 월세를 계속 낼라 그러는데 이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말을 하는 거죠.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 임차료 월세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그 보증금하고 좀 퉁쳐가지고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보증금은 줄어들고 임차료도 내가 갚아야 될 것도 사라지고. 그런데 이 임차료는 이미 뭐랑 회계 처리를 해놨어요? 미지급금이랑 회계 처리를 해놨죠. 그럼 여기서 발생해야 되는 건 임차료가 아니고 미지급금이 사라진다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이 차변으로 옵니다. 이거를 뭐랑 상계 처리한 거예요? 내가 지불을 했던 임차 보증금이랑 상계 처리를 했죠. 그래서 내가 줘야 될 미지급금 없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임차 보증금 나중에 받아야 될 거 깎이고 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단기매매증권 파트는 이제 회계 2급 파트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라서 크게 다른 거는 없는데요. 회계 2급에는 안 나오던 게 이제 회계 1급에 나오는 거 요거 3번 문제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궤를 달리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구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 요거를 이제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오면 물건값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번에 정리를 한번 했는데 취득세, 등록세, 매입 수수료, 매입시 운반비, 뭐 공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건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등장하면은 물건값에 포함한다를 기본 조건으로 여기서도 이제 예외라는 게 발생을 하죠.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는 물건값에 포함을 시키질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예외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더 가보면요. 주식이라는 거는 구입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만 이제 판매를 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과 관련된 게 있어요. 짧게 말하면 단기매매증권, 좀 장기 투자하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회사 주식으로 가면 이제 자본금, 자기 주식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주식과 관련돼서는요,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라고 했어요. 또 어떤 순간에도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지금부터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유일한 예외 사항이니까 여기 수수료 발생한 거. 주식을 구매하는데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까지는 물건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면 물건값에 포함해주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액면가라는 거는 우리 자본금하고 사채 두 개 빼고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에다 액면가가 나왔다. 그냥 살포시 X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주를 1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1000만원이라고 써줍니다. 물건을 매입할 때 수수료가 발생했대요. 포함 안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써줍니다. 현금은 1005만원.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뭐 요건 나중에 입력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회계 2급을 해보셨으면은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로 한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800번대로 한다. 라고 이제 회계 2급 때 배우셨었을 텐데 영업과 관련 있는 거, 영업과 관련 없는 거 구분을 할 때 회계 2급에는 공장 파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800번대, 즉 판매비와 관리비 파트로 했었던 건데 이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다른 회사에 주식을 산 거잖아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900번대로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거는 그냥 수수료 비용을 따로 써준다. 여기 영업의 비용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주당 2만원에 100주를 매입했다. 그럼 200만원이네요. 요걸 매입하면서 1%를 수수료로 지급했대요. 두 개를 합쳐서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니까 202만원을 냈겠네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3번에다가 조금 별표를 쳐주시고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취득하는 걸까요? 예전에 취득했던 걸까요? 문제를 보면은 취득한
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취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분했다라고 나오죠. 장부에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얼마에? 장부 금액 16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부에 160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처분했다? 주당 15,000원에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160만 원짜리를 160만 원을 받고 팔면 좋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건 시세 차이이기 때문에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과 판매하는 거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주의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적혀 있는 건 160으로 적혀 있어요. 자, 그럼 16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에 팔았대요? 15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수수료는 아직 안 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160만 원짜리를 150만 원만 받고 팔았기 때문에 10만 원의 손해를 본 거죠. 자, 요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고 생긴 손실이다 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16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10만 원의 손해를 봤다. 요렇게 해주는 게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수수료가 발생했죠.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식과 관련돼서는 절대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계정 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요렇게 쓸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렇다고 요거 현금 낸 거까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현금 낸 건 팩트이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현금 5만 원을 써줍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여기다가 무조건 막 수수료 비용을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다 그랬죠. 정확하게 팩트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해석해 보면은 160만 원짜리를 팔아서 150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나는 10만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기록을 해놨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현금으로 수수료 비용 5만 원을 내서 실질적으로 내가 손실을 본 건 얼마예요? 15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을 늘리면 됩니다. 내가 손실 본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음에 대해서 이 어음도 이제 회계 2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어음이라는 거는 외상이랑 비슷한 거라 그랬어요. 은행이라는 주체기관에 끼고 돈을 맡겨놨다가 그 어음의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어음을 은행에다가 가져다 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내어주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음에는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어음의 추심. 추심이라는 거는 어음의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은행에 가져다 주고 돈을 받는 거.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어음의 기간이 끝났을 때 은행에 갖다 주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용어 때문에 추심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되게 당연한 행위다. 그러면은 은행도 자기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런 거를 중재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이용료가 있을 거예요. 수수료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추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근데 이 어음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기간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오늘이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월 31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3월 31일이 됐을 때 이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져다 주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대출 받기도 뭐 하고 빠르게 돈 받을 때가 없을까 했는데 이 어음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음을 은행에다가 미리 좀 갖다 준 다음에 저 이거 아직 기간이 좀 남긴 했는데 이거 돈 좀 빨리 땡겨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어음을 은행에다 가져다 주고 돈을 좀 빨리 받는 행위, 이런 거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오겠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어음의 기간이 아직 만기가 안 된 거예요. 어음의 기간이 남았는데 이 어음을 은행에 가져다 주고 돈을 받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 추심은 그냥 정상적으로 기간이 끝났을 때 은행에 갖다 주고 돈 달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어음 기간이 남았는데 은행에 갖다 주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달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할인료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럴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 두 개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했죠. 이 매출 채권을 빠르게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 라고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만 원의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추심 의뢰를 하고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받다라고 했습니다. 추심 의뢰,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은행에다 가져다 주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이 다 사라져야 돼요. 받을 어음.
그런데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다 받고 싶은데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내가 받은 보통 예금은 얼마예요? 95만 원. 나머지 5만 원은 은행에다가 줬으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이거예요. 추심 자체는 용어만 어렵지 분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많이 안 바꿨어요. 용어만 조금 바꿨어요. 어음을 은행에다 가져다 준 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요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받으러 온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5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으로 바꾼 거 요것도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건 요거 하나만 바뀌면 되겠죠. 할인하고 할인료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추심 수수료에서 할인료 요렇게만 바뀌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또 오면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할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할인이랑 용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할인은 물건값을 깎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깎아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할인이라고 쓰는 계정 과목도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의 할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물건을 판매를 하고 돈을 나중에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외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한 없이 그냥 외상으로 할게 라고 하면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특정 기한을 정해주기는 해요. 근데 특정 기한보다 얘가 돈을 더 빨리 갚아줄 수도 있잖아요. 꼭 그거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갚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빨리 갚을 수 있는, 혹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0일 안에 갚아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얘가 혹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10일 이내에 갚아주시면 조금 더 할인을 해드릴게. 2% 정도 더 할인해 줄게요. 근데 회계에서 이렇게 길게 써놓진 않겠죠. 용어로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10일 안에 가져다 주시면 2%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0일 안에는 갚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물류를 하거나 뭐 생산 파트를 하시게 되면 많이 보게 될 용어가 되겠지요. 뭐 외상 매입금도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우리도 외상 매입금을 빨리 갚으면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깎아주겠죠.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외상 매입금의 할인이라 그래요. 계정 과목으로 보면은 얘는 매출 할인이라고 하고요. 얘는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를 간단하게 몇 문제 풀어보면은 자, 1번 문제는 추심에 관련된 거네요. 만기가 되어서 추심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어음을 은행에다 가져다 줬어요. 추심을 했어요.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1,700. 근데 5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에 입금됐대요. 그럼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거는 1,695만 원. 근데 5만 원은 수수료로 발생했대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추심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할인은 어떻게 하냐? 뭐 요것도 똑같이 은행에다 갖다 준 건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받을 어음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근데 할인료를 차감하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대요. 965만 원. 나머지 35만 원은 할인료라고 냈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심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전체 금액 어음 사라지는 거 똑같고 보통 예금 받는 거 똑같은데 요 계정 과목만 달라진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의 할인인데요. 요게 그거죠. 외상 매출금. 내가 약정한 기일이 있는데 얘가 외상 매출금을 빠르게 나한테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2%를 할인해주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여기서도 이제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외상 매출금 자체를 깎아가지고 분계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외상 매출금 1250만 원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은 거죠. 만약에 여기 자체에서 금액을 놔둬두면은 나중에 이만큼 더 받을 게 아직 남아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로 했던 걸 받았다면 전체 금액을 깔끔하게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1250이 다 사라집니다. 요거를 빠르게 회수하여 2%를 할인하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1225만원. 25만원은 왜 못 받았어요? 할인해줬기 때문에. 매출 할인으로. 반대로 외상 매입금 할인 받았으면 요건 이제 매입 할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할인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받으러움의 할인, 외상 매출금의 할인,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의 할인 이렇게 3가지가 있죠. 받으러움의 할인의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외상 매출금의 할인은 매출 할인, 외상 매입금의 할인은 매입 할인. 요것도 회계 2급이기 때문에 요거 파트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림까지 포함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회계 2급에다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유튜브 연동해 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